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네요. 토요일입니다. 또 금요일까지는 좀 바빴고요.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 시간이 나서 오늘은 조금 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국이 7,000개의 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5,000개 정도는 뭐 바로 한 달 내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일본이 뭐 지금 기분이 뭐 되게 나쁜 거죠, 요새. 뭐 수출 규제 문제가 자기네들 의도대로 그 한국이 좀 생산이 좀 차질이 오고 뭐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결국 이제 생산 차질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일본 지방 도시들은 이제 관광에 내서 초토화됐고, 또 원래 그 아베의 목적은 뭐 군사 대국화를 통한 이제 핵무장이 결국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지금 뭐 완전히 핵무장을 해서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핵을 보장해야 된다,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아베의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상당수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국민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이 중국과 북한 이 두 나라에 대한 핵무장이 바로 일본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시아 최대의 뭐 거의 뭐 세계 최강의 미국 당과는 강대국이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쟁을 안 하면 좋겠는데 한판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00년 전에도 약 뭐 1894년 청일전쟁부터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날 무렵 약 100년 전에 그때도 일본도 강대국이었고 중국도 강대국이었고 러시아는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전개된 과정을 보면 뭐 지금과 뭐 별반 다르지 않냐. 결국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지금 100년 후에 지금의 상황이 100년 전의 상황과 좀 뭐 비슷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가 좀 길니까 재미없는 분들은 그냥 바로 끄시면 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884년에 12월 아마 한 7일경일 겁니다. 갑신정변이 터졌죠. 종로 2가에 있는 그 조계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국동 입구에 그 우종국 건물이 있죠, 지금도. 거기서 그 소위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개화당들인 김옥균과 뭐 서재필, 박영효, 뭐 홍영식, 뭐 변수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는데 죄송한데 제가 10초만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종국 낙성식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우편국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첨단 시설이었으니까 그 낙성식 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일본, 미국, 중국, 뭐 독일 뭐 이런 외교관들을 소위 이제 우체국 낙성식에 초청을 해서 그날 이제 파티를 하다가 결국 파티를 할 때 이제 갑신정변을 개화당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개화당들의 목적은 민영익과 그 일당을 이제 죽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민영익과 그 일당은 민영익은 이제 뭐 민비의 양자 아닙니까? 민비. 그래서 민씨고. 그래서 이제 그 민영익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민비가 결국 이제 민영익이가 그 대권을 완전히 뭐 장악하게 되죠. 뭐 민비를 대리한 또 고종도 뭐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한 것이고
그렇지만 고종은 좀 이상한 그 정치 행태를 보이는데, 그 마누라 양자인 민영이도 그 등용을 하면서 반면에 또 계파들도 등용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대신의 그 구조를 보면 그 대신 중에 그때 대신이 한 뭐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약 90%가 민씨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파들이 보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보수 세력, 좀 말하자면 수구 세력, 지금에 있는 권력에 만족해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위 그 조선의 근대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걔들이 계속 그 근대화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 갑신정변에는 후쿠자와 유기치, 소위 일본 돈 만행에 그려져 있는 게이오 대학을 만든 그 사람이 개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쿠자 유기치가 민영익을 처단하기 위한 자객, 소위 사무라이 2명을 파견합니다. 그 사무라이 2명 명단은 지금 다 그 역사책에 옛날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라이 둘이 그 우정국 건물의 또랑에, 문 나오자마자 바로 또랑에 숨어 있다가, 그날 이제 저녁 때니까요, 12월 뭐 7일이니까 거의 뭐 이제 일찍 날이 졌을 때 또랑에 이제 복류를 하고 숨어 있다가 민영이가 나올 때 민영이를 칼로 쳤단 말이에요. 무려 뭐 17군데를 칼로 쳤잖아요. 이 자객은 후자 유기치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자객들이 갖고 있는 칼도 요코하마의 그 도검 가게에서 직접 후자 유기치가 사줘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김옥균과 그 일당이 친일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그 사무라이들이 민영이 그 사진, 몽타주 사진을 갖고 있다가 그 갑신정변 그 우정국 옆에 건물에다 불을 지르는 바람에 화재가 나니까 이제 파티 도중에 이 사람들이 뛰어나오는데, 자객들이 그 몽타주를 보고 소위 이제 민영익을 이제 알아내서 칼로 17군데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영이가 뭐 중상을 입었죠, 여기서. 그러고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 민영이가 그 정도 됐으면 웬만해서 죽을 텐데, 이 사람이 좀 운이 있어서 그런지, 당시 그 NH 알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알렌이, 자기 부인이 그날, 그 알렌의 일기를 보면 그날 그 서울 그 종로에 눈이 왔답니다. 그래서 눈이 살짝 그 깔렸는데, 그 부인이 미국에서 국경을 거쳐가지고 그날 인천 제공포를 통해서 서울에 도착을 해서 그날 저녁에 종로를 구경시켜 준다고 그 부인하고 산보를 하고 있다가 그 우정국 옆 건물에서 불이 나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소란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자기가 부인을 데리고 급히 자기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종로 2가에 있는 그 종로 지도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수성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수성국민학교. 그 수성국민학교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신을 했는데, 그 미국 해군의 버나드 그 소위가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조선의 VIP가 중상을 당했는데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의사인 그 알렌이 왕진 가방을 들고 가서 그 민영익을 현장에서 피가 그 낭자한 데 중에서 이 칼에 맞은 데를 17군데를 그 피를 갖다 지혈시키고, 의학용어로는 그 집게를 감절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혈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한 달간 치료를 해갖고 이제 민영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이제 그 개화당들은 갑신정변에 이제 일단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한 거죠. 정권을 잡았죠. 일단 민영이를 처단을 했으니까요. 근데 민영이는 거의 뭐 식물인간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고종을 만나가지고 그 대신들을 전부 그 대궐에 직고를 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해서 대신들이 입건하는 걸 갖다가 문간에서 하나씩 그 척살했죠. 뭐 상당 부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나라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일본군은 그때 뭐 중대병력밖에 없었고, 청나라는 거의 뭐 1000명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과부적으로 3일 천하를 끝나고 이제 김옥균은
그 일당, 김옥균과 일당들은 인천의 제목포로 이제 동학을 갑니다. 일본 군대 이제 호위를 받았죠. 받고 이제 제물포에서 그 대기하고 있던 그 천년환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천년환. 이게 일본 우선 주식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한번 말씀했는데 미쓰비시 재벌이 이와사키 야타로가 2등 방문으로부터 그 큰 이권을 받았는데 그 큰 이권을 받은 게 바로 그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는 그 배회사죠. 그러니까 이 배가 동경 나가사키 거쳐가지고 상해 항로를 갖고 있었고 뭐 천진 항로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쪽에 제일포 항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배에 김옥균이가 이제 타려고 했는데 뜻밖의 일본 정부의 미션이 와 있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배에 태우면 안 된다. 말하자면 2등 방문의 지시죠. 왜냐하면 이 일본에 이걸 망명시켜서 일본이 망명 허용하면 일종의 국사범을 일본이 보호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청나라와 일본이 문제가 생긴다. 외교 문제가. 그러니까 태우지 말고 청나라 군대에 잡혀서 죽게 해라. 이런 쪽에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이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일본 대사관 영사관이죠. 인천에 나와 있던 영사관이라 일본 군 측에서 그 배를 못 타게 하죠. 그런데 그 배에 이제 간신히 타게 된 것은 천년에 선장했던 쯔지 쇼자브로라는 선장이 그 김옥균의 일행을 배에 태운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선장이 아무리 배 안에서는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에 타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질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배에 승선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김옥균과 그 일당들이 승선할 수 있었는가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쯔지 쇼자브로라는 사람이 자기네들을 배에 태우게 한 바람에 자기네들이 일본에 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김옥균의 갑신일록에서 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건 확실히 좀 제가 봐도 좀 의문이 많아요. 어떻게 일개 선장이 일본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국사범들을 배에 태워서 일본으로 나가사키까지 데려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건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김옥균이가 이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해서 에, 나가사키로부터 반대 동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경 밑다에 있는 경응대학, 일본 돈 만에 그려진 후자 유기치네 집으로 가는 거죠. 경대학은 뭐 후자 유기치가 만든 대학교니까 그 안에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대학에 가서 후자 유기치도 자기가 자객을 파견할 정도로 그 상황을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있었는데 뭐 실패했다는 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871년에 이미 일본 나가사키와 부산 간에 해적 케이블이 깔려 있었고 그 해적 케이블의 연장선상에서 과연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한성까지 전신 전보가 가능했겠느냐 하는 건 좀 의문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연락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 났을 때도 일본의 지휘부, 수뇌부가 이등방문을 비롯해서 시모노세키에 내려와서 이모군란을 지휘했다고 하거든요. 그걸 전부 그 모르스포로 전신을 받아가지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서 나가사키가는 이미 1871년에 깔려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서부터 부산까지 그 모르스포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거는 우리 쪽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 쪽의 여러 상황을 보면 그 모르스포로 전신으로 충분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 과학이 중요합니다. 이 과학사가 이래서 과학의 역사가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쪽은 지금 여부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자 유기치가 그 밑단에 있는 자기 숙소에서 김옥균에게 목검을 주면서 이걸로 체력 단련을 하면서 여기서 좀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등박문이가 김옥균이가 일본에 도항을 해가지고 그 일당들이 후자 유기치네 집에 거기서 기식 뭐 밥을 얻어먹고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이등박문이가 후자 유기치한테 네가 뭔데 조선의 국사범을 네 마음대로 그 10명, 13명씩이나 그 보호하고 있냐. 그래서 그 후자 유기치를 야단을 치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정치의 라이벌이죠. 그 집권당의 보스는 이등박문이고 보스가, 그다음에 야당의 보스는 후자 유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후자 유기치가 조금 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쫄려서 할 수 없이 내가 입장에 난처하니까 동경에 그 아사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커다란 집신 걸려 있는 거. 그 아사쿠사 바로 옆에 가면 동본원사의 이 말사가 있습니다. 동경 말사가. 동본원사. 동본원사는 원래 본사는 교토에 있습니다. 교토 역에서 앞에 그 말사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자 유기치와 동본원사 말사의 주지는 서로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피신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또 밥을 먹고 몇 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원사의 주지도 사실은 입장이 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막역한 관계의 후자 유기치의 부탁이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주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사범이고 일본 그 정부나 경찰 쪽에서도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 주지 스님이 완전히 배신 때릴 수는 없고 그 오사카에 내려가면 영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동성구에 지금 있습니다. 그 절로 그냥 일단 좀 피신하는 게 좋겠다. 그 절은 조그만 절이고 그 내가 좀 아는 데니까 그걸 가는 게 서로 피차 여러 가지 입장상 좋지 않겠냐 해서 권유를 해갖고 그 바로 영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영원사 가보니까 뭐 쬐끄맣아요. 그냥 뭐 본전 대웅전 쬐끄만 거 하나 있고 그 스님이 사는 부처스님 뭐 사택이 있고 한데 거기서 이제 그 열 몇 명이 또 이제 기식을 하게 됩니다. 기식을 하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경비, 밥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후자 유기치가 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사에 있는데 그 영원사에서도 또 잊지를 못하고 고베를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베의 니시무라 료칸이라는 료칸에 이 일행들이 이제 투숙을 하게 되죠. 니시무라 료칸은 당시 그 일본에서는 가장 근대화된 여관이어서 그 다다미방이 12개, 그 다음에 침대방이 12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침대방이 있었던 그 일본에서는 거의 관서지방에서는 거의 유일한 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많이 투숙을 했고 아주 인류 료관이었습니다. 기독교 일행들은 이제 거기서 투숙을 하다가 뭐 매일 술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니시무라 료칸에서 도저히 또 그 밥값도 비싸고 호텔비도 비싸대요 거기가.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때까지의 모든 경비는 후자 유기치가 계속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자 유기치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뭐 돈이 없었지만은 하급 사무라이의 자식이고 뭐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찍이 그 1870, 60년대에 미국하고 유럽 사절단에 껴서 이제 그 세계를 순방하고 돌아와가지고 서양 사정이나 학문의 권유 같은 책을 뭐 시리즈로 내서 그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300만 부씩 팔리는 바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쇄로서 맺는 게 경운대학이고 경운대학에서 이제 또 대학생들을 입학금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종합대학이니까 뭐 지금 와세사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문대학이고 해서 이제 그 자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옥균한테 이렇게 이제 피난 자금들을 대준 거죠. 자, 어쨌든 이 김옥균이가 그 결국은 이제 고베에서도 견디를 못하고 다시 이제 동경 올라왔는데 이 동경에서 일본 정부가 김옥균을 체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등박무 정부가 그 너 같은 국사범을 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김옥균을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는데 어디를 보냈냐면 동경항구 도쿄항에서 남태평양 쪽으로 약 980km, 1000km 떨어진 오가사라라는 그 열도가 있습니다. 그 하하치마, 찌찌지마, 그러니까 아빠섬, 엄마섬, 아빠섬, 엄마섬의 그으로 이제 유배를 가죠. 가는데 그 유배를 가게 된 이유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지금 보채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오가사라 섬에 가서 이제 김옥균이 유배를 하는데 그 김옥균은 내가 왜 유배를 가야 되냐고 이 사람이 막
경찰서 순경들한테 끌려가면서 저항을 하죠. 그래서 그 요코하마의 공사함이라는데 강제로 구금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오가사하라 섬으로 출발하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항구로 끌려가게 되고 그 항구에서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죠. 그때 김옥균을 제외한 나머지 박영효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자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컨대는 아마 박영효의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효는 뭐 철종의 부마 사이로서 뭐 좀 잘 살던 사람이고 지금 그 인사동에 있는 경인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죠. 인사동의 경인미술관 지금 커피도 팔고 하는데 그게 바로 거기가 박영효의 집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김옥균 보고도 미국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김옥균은 뭐 같이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지만은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박영효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입장이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니까 갔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쿠데타의 주범은 김옥균이기 때문에 이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연금 상태에 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차차 다 들으시면 그 내용을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오가사라 섬으로 동경하에서 980km 떨어진 그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 이제 순경 한 명을 따라 보냈죠. 당시 그 오가사라 섬은 주민이 제가 알기에는 15명인가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해고도의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일본 정부가 그 밥값, 식비 이런 거는 그 순경을 통해서 매달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뭐 밥을 뭐 간신히 뭐 먹는 정도로 해서 거기서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섬에서 그리고 뭐 도망쳐봐야 갈 데도 없고 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남태평양에 뭐 어마어마한 그 절해고도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 일종의 분교가 하나 생겼는데 뭐 학생이 뭐 3명인가 4명밖에 안 됐답니다. 그 오가사라의 섬의 학교 분교에 있는 자기 동네의 소년이 거기를 다녔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와다 노베지로입니다. 7살짜리인데 이 와다 노베지로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김옥균도 어슬렁어슬렁 따라가서 학교 앞에서 걔가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걔가 공부 끝나면 걔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버스로 삼아서 했습니다. 이 소녀는 나중에 김옥균이가 1894년 10년 후에 상하이에서 죽을 때 바로 그 곁을 지키던 애가 됩니다. 그때 그 오가사라 섬에 그 절해고도의 섬에 있는데 아마 그 행정선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식량공급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일본의 그 바둑 챔피언이었던 본인방 슈에이라는 사람이 김옥균을 찾아오죠. 동경서부터 배를 타고 980km를 와서 바둑판 하나 들고 옵니다. 그래서 김옥균을 만나죠. 김옥균과 이 본인방 슈에이는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을 그 수신사로 1차, 2차, 3차 수신사로 갔잖아요.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1차 갔을 때가 김옥균이가 아마 1879년인가 80년인가 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의 그 정계의 지도자를 많이 만나죠. 왜냐하면 조선과 일본의 그 차관 문제를 협의하러 김옥균이 갔기 때문에 당시 이등만근을 만났고 그때 그 자금책이었던 그 이노우에 가오루 나중에 외무부 장관 돼 있는데 뭐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해서 일본 정계의 요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김옥균의 신분이 차관보 직급 정도 됐고 이 사람은 이제 고종의 그 특사로 간 거기 때문에 고종의 특사니까 상당한 이제 그 조선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만나준 거죠. 그러면서 그 일본의 조야에 있는 제야에 있는 인사 후자 유기치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지지 세력 후자 유기치를 따르는 지지 세력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방 수영하고
그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은 그 잡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둑뿐만 아니라 뭐 장기 뭐 이런 거에 다 능한 사람인데 그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1891년도에 김옥균이가 일본에서 본인방 수영과 바둑을 둔 기보가 발견됐습니다. 도쿄 일일신문이라는데 그 기보가 실렸는데 저도 그걸 본 적 있습니다. 그 기보를 보면 김옥균이가 바둑을 4점을 깔고 당시 구단이었던 본인방 수영과 바둑을 뒀는데 김옥균이 만방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인 거죠. 상대는 프로인데 프로 구단을 그 비록 4점을 깔았지만은 만방으로 이겼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그 바둑 실력이 뛰어난데 제가 이 기보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바둑 8단하는 그 윤기현 8단 그 사범님한테 그 기보를 보여주면서 그 행마를 좀 분석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철저하게 전투적인 바둑이고 행마가 엄청 빠른 바둑이다. 바로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김옥균이가 이제 바둑을 잘 두니까 본인방 수영이가 절의 고도의 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김옥균이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바둑을 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둑을 약 2만 대국을 둬줍니다. 2만 대국. 그러니까 거기에 뭐 2달밖에 안 있었는데 2만 대국까지 60일 동안 할 수는 없겠죠. 말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절에 그 오가사하라 섬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2만 대국을 뒀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옥균이가 바둑이 이제 다 두고 나서 본인방 수행이 부탁을 하죠. 그게 이제 부탁이 있었더라는 건데 당시 본인방 제도는 지금도 본인방 제도가 있잖아요. 본인방 제도는 그 바둑을 에, 챔피언이 한 번 되면 영구적으로 종신 챔피언으로 그 타이틀을 보유하게 돼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고만하게 된다. 앞으로는 매년 실력 대 실력의 대결로서 챔피언을 새로 뽑아가지고 해야 바둑이 발전한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자기의 직위, 본인방 영구 챔피언은 직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김옥균한테 바둑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계의 요인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철폐하게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슈에가 온 겁니다. 그러나 상대는 지금 뭐 감옥에 지금 뭐 감옥이나 다름없는 이 고도의 섬에 좀 묶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방 수영이가 그 바둑판을 주고 가게 됩니다. 그 들고 가던 걸. 그 바둑판이 부목판, 그게 뭐 비자나무로 만들었다는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를 건져서 짠 바둑판인데 아주 굉장히 명품이고 해서 그걸 김옥균한테 주고 갔고 김옥균은 그 바둑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유배가 해제돼서 나올 때 섬에서 나올 때 그걸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바둑판은 1991년도인가 우리나라 한국기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찾아가지고 구입해서 지금 한국기원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옥균은 거기서 1년 반 후에 이제 유배가 풀리는데 그 이유는 청나라의 군함인 위원호라는 배가 김옥균을 납치하기 위해서 그 남태평양상의 절의 고도의 섬에 나타납니다. 당시 뭐 순경 한 명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까지 한 명이야 뭐 바로 죽일 수 있는 거고 상대는 뭐 군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경이 보고를 하죠. 그 일본 정부에 그 청나라의 군함이 자꾸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놈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것이 국가의 그 득이냐 손해냐? 이거 손해다. 청나라에 끌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청나라를 등에 업고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김옥균이를 유배를 풀어줘 갖고 북해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북해도. 그래서 북해도 이제 삿포로로 이 사람이 유배를 갔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쿠데타도 우리 서울에서 한성에서 실패를 했고 일본에 도망쳤고 거기서 일본 정부의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오가사와라의 절의 고도의 섬으로 유배를 갔고 다시 거기서 북해도로 그 추운 데로 유배를 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1889년 8, 9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해도는 어떤 데냐면 북해도 개척사 장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사 장관의 초대 장관이 고로다 기요다카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고 해군 중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텐데 사실은 이 사람 애매한 가고시마 출신이니까 이게 해군일 텐데
통상적으로 또 육군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삿포로에 이 사람이 개척사 장관, 초대 개척사 장관이 되어 들어갔을 때는 그 북해도라는 데가 아이누족이 사는 미개척지대고 일종의 그 원시림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그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이거를 막 영국이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할 때 그 인디안들을 죽이고 미국 땅을 점령했듯이 똑같은 상황을 그 일본이 북해도를 개척할 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둔전병 제도라는 걸 둬가지고 군인들에게 논과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한기를 틈타가지고 아이누족을 공격하고 내륙으로 밀고 들어와서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누족의 수가 뭐 3분의 1 이하로 줄어버렸을 때. 그때 그 초대 개척사 장관이 그러다 기어다카인데 그게 아마 1887년경쯤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1876년에 76년도에 강화도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 전권 대사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기어다카가 키가 180cm가 넘고 아주 거한이죠, 거한. 그리고 아주 칼도 잘 쓰고 전쟁에 아주 전쟁을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이 일본과 조선, 조선과 일본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1876년 11년 후에는 북해도 개척사 장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이 외부 개척을 하는데 지금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고로다 기요다카가. 그래서 이제 고로다 기요다카가 바로 북해도 지역의 개척사 장관으로서 총사령관이 마찬가지인데 그 총사령관인 그 사람의 집이 지금 삿포로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 시계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시계탑 근처가 시계탑이 그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북해도 그 삿포로에 있는 시계탑이. 바로 그 옆에 둔환병원이라는 병원이 지금 있는데 그 둔환병원 자리에 김옥균의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처방을 놨는데 뭐 처방을 놔도 뭐 별 이상이 없는 게 어디 뭐 도망가봤자 날이 춥기 때문에 겨울에 도망가면 얼어 죽고 여름엔 도망가봐야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기 때문에 금방 잡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옥균이가 이제 삿포로에서 유배를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유배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숙소 바로 옆에 그 산보로 혼자서 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비교적 뭐 돌아다니는 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김옥균이가 이제 그 어쨌든 그 후원 세력이 후자 유기치를 비롯해서 일본의 제야에 좀 있기 때문에 그 제야의 그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제야의 고수들이 김옥균을 좀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카이 초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왔으면 아주 인텔리죠. 인텔리죠. 나중에 이제 일본 초대 국회의원이 되는데 고지 출신입니다. 시코쿠 고지 출신으로서 그 국회의원 그때 200명 뽑을 때 고지의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트죠. 뭐 이런 세력들이 주로 그 후자 유기치 편의 세력들이 많이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산불 나갔다가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는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김옥균이가 그걸 이 관전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바둑이 아주 그 졸렬하거든요. 본인은 그 거의 뭐 프로 수준의 바둑 실력, 프로 초단까지 가까이 되는 바둑 실력인데 그래서 훈수를 두게 되다가 그 약국 이름이 이제 그 사이토 약국 그 앞에서 평상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다가 온 건데 그 약국 주인이 사이토입니다. 사이토. 그 사이토의 바둑이 너무 졸렬해가지고 그 훈수를 하게 되니까 사이토가 훈수를 몇 번 듣다가 신경이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자꾸 훈수를 하고 신경질 나고 지금 지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앉아 도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대를 만방으로 깨게 됩니다. 김옥균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이토 약국 주인이 바둑을 같이 두게 됐고 김옥균의 바둑 실력에 놀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조선에서 망명온 정치 정객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삿포로 혹은 북해도의
최대 농수산물 수매 도매업자, 그러니까 제일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가네코 겐자부로를 소개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가네코 겐자부로가 북해도 최대 재벌이니까 원래 돈이 많으면 또 정적으로 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김옥균과 친구가 돼서 김옥균을 지금 그 오따루는 해양정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따루는 제일 큰 효과예요. 제일 좋고 이등방문이 단골집이었어요. 그런 해양정을 비롯해서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요정에서 그 귀향을 온 사람이니까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뭐 술도 사주고 뭐 좀 도와줄 거리가 없겠니? 너는 가난한데 유배로 왔으니까. 그랬더니 김옥균이가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따루에 북문신보라는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북문신보를 그 가네코 겐자부로의 돈으로 차렸어요. 차렸는데 김옥균이 보고 사장을 하면서 주비를 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유배온 몸이고 그런 걸 또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내 친구 중에 나카이 초민이라는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가 국회의원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주비를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서 나카이 초민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카이 초민이 국회의원을 몇 달 해보니까 이거는 전부 곤충들의 진열장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국회의원을. 이게 뭐냐면 이등박문희가 1860년 90년 12월에 일본에 국회를 만들었는데 그 200명이 그 집권 여당도 있지만 뭐 야당이 더 컸으니까 그때는 벌써 초대 국회부터 여소화됐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거의 뭐 놀아먹기식의 그 정치를 했거든요. 사조도히가 사스마 조슈 도사 히젠 출신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지방번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그냥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특히 사스마가 주도를 해버렸거든요. 조슈하고. 나머지는 별 볼이 없는 거예요. 뭐 고지 이런 거 뭐 도사 쪽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나카이 조멘 같은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힘도 전혀 행사를 할 수 없고 지분도 안 되고 하니까 전부 그 곤충 같은 놈들만 모인다라고 때려쳐버린 겁니다. 국회의원을. 이게 자존심이 참 센 사람이죠. 나카이 초민이. 그래서 이 나카이 초민이 와가지고 북문신보의 사장을 하면서 김옥균이 이제 술 친구가 됩니다. 자, 이제 얘기 속도도 좀 빠르고 이게 얘기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1부를 하고 요거를 또 올린 다음에 다시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